안녕하십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강의를 맡은 이은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부와 모발의 구조,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피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피부의 정의. 피부는 신체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전신 의사에 필요한 생화학적 기능을 영위하는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기관이다. 자, 일단은 피부는 우리의 온 몸을 다 덮고 있는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기관이고,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외부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만약에 피부가 없다, 혹은 피부가 상처났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 이 피부 내부로 이렇게 닿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는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어떤 우리 몸에 있는 물질 대사 같은 그런 대사작용을 통해서 생화학적 기능을 영위하는, 그리고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그러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부의 구조를 먼저 이제 볼 텐데요.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죠. 표피와 진피와 그 다음에 피하지방. 자, 그러면은 피부의 제일 외부, 바깥쪽에 있는 것이 표피, 그 다음에 진피, 그 다음에 피하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표피의 구조를 보면, 표피는 또 5개의 층 혹은 4개의 층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자, 이렇게 5개의 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제일 바깥층은 각질층, 그 밑에 투명층, 그 다음에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기저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책마다 혹은 학자마다 약간씩 피부의 구조를 나눌 때 투명층은 빼고 4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이제 왜냐하면 투명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신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만 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표피의 구조를 나눌 때 이렇게 4개로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어떤 분들은 가장 아래층부터 외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부터 외우시기도 하는데 상관없고요. 본인이 편하신 대로 일단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의 구조 중에 표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표피 중에 가장 맨 위에 층, 각질층이에요. 피부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약 15에서 25층. 납작한 무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죽어 있는 각질 세포들이 납작하게 계속 층을 이루어서 쌓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라멜라 구조. 각질과 각질 간 지질, 세라마이드가 각질 간 지질의 주성분이다. 자, 우리 피부 구조, 표피의 각질 세포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비유, 벽돌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 세포고, 각질 세포 안에 수분이 들어있어요.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그런 천연 보습인자 성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각질 세포가 함유하고 있는 이 천연 보습인자들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각질층이 든든하게 이렇게 장벽이 잘 쌓아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질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에 벽돌을 쌓고 나서 시멘트로 사이사이를 채워서 굳게 하는 것처럼 이 각질 간 이 지질이 있어요. 이 지질,
요 지질 성분들이 각질 세포들 사이사이에 껴서 이걸 각질들을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질 세포 안에는 우리 피부에 필요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질 성분은 또 유분이, 그 지질 성분이 이렇게 딱 붙잡아주고 있어서 밖으로 이 유분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우리가 수분이 뺏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질간 지질 성분의 주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가 중요해서 보통 아토피 화장품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세라마이드를 첨가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죠. 피부의 각질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각질층 수분 손실을 막아주며 자극으로부터 피부 보호 및 세균 침입을 방어한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세균이라든지 외부의 자극에 맨 먼저 대항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세균, 미생물,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부터 정상 피부에는 침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각질층 내에 천연보습인자, MNF라고 하죠. 이 천연보습인자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10에서 20% 정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질세포 안에는 그 케라틴 단백질이라는 것이 거의 주로 이 주성분인데, 이 케라틴 단백질이 가수분해가 되면서 이 천연보습인자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각질층에 있는 수분이 보통은 정상 피부인 경우에는 10% 이상, 그래서 한 20% 정도까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10% 이하가 된다, 그럼 굉장히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피부는 이 정도의 수분을 각질층에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성분, 케라틴 단백질. 자, 아까 이 각질 세포가 주 성분이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케라틴 단백질이 가수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천연보습인자고, 그 다음에 세포간 지질.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각질과 각질 사이를 채워주는 이 지질 성분이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간 지질이 주 성분이다. 이 각질층에서 가장 많은 그 성분은 바로 이 단백질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케라틴 단백질 성분, 요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있는 채워주는 세포간 지질에 있는 세포간 지질에 있는 성분들은 세라마이드가 주로 한 50% 정도 된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고, 그 밖에 지방산, 콜레스테롤 에스터, 콜레스테롤 이런 성분들이 이 세포간 지질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질층을 봤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투명층. 자, 2, 3층, 2개나 3개 층의 평평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엘라이딘이라는 반유동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엘라이딘이라는 성분이 약간 그 반유동성이고 좀 투명하게 보이는, 손바닥과 발바닥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명층은 손바닥하고 발바닥에만 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투명층은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라이딘이라는 성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리고 자외선이 했을 때, 자외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서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물 속에 몸을 담갔다가 뺐을 때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유난히 쭈글쭈글한 거 경험하셨죠? 자, 그게 바로 이 엘라이딘 때문인데요. 우리가 피부를 딱 물에 담갔을 때 제일 표피의 가장 표면에 있는 각질층에서는 수분을 다 많이 머금을 수가 있는데, 이 손바닥하고 발바닥에 있는 엘라이딘은 수분을 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같이 커지지가 않아요. 부풀지가 않고 겉에 있는 이
표피의 이 각질층만 계속 수분을 머금고 커지다 보니까 이게 각질층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하고,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이 쭈글쭈글해진다. 물 속에 담갔을 때. 그래서 뭐 흑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색소 침착이 안 되다 보니까 흑인이어도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더 힙니다. 피부색이.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립층 보겠습니다. 과립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2개에서 5개 층의 방추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방추형 모양으로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라토 하이알린 과립. 이것 때문에 과립층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케라토 하이알린이라는 과립이 존재하면서 이제 뭐냐면 기저층에서부터 올라온 각질 형성 세포가 점점 각화되는 것이 이 과립층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각화 과정의 시작. 자, 이 각질 형성 세포가 각화가 되면서 점점 딱딱해지게 되면은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커지게 되죠. 아무래도 딱딱한 그 세포가, 무액 세포가 겉면에 있으니까 우리 피부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을 덜하고 통증도 덜 느낄 수 있고 하는 피부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화 과정의 시작이 바로 과립층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수분 침투를 막는다. 수분 저지막. 요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케라토 하이알린 과립은 뭐 같은 과립이란 말이 있으니까 과립층에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 자, 수분 저지막 혹은 레인 방어막. 뭐 레인 멤브레인, 요런 말들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립층에서 수분 저지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수분, 우리가 물 속에 몸을 장시간 담근다고 해서 그 밖에 있는 그 수분이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이 피부에서 다 이 수분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지하고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 저지막, 레인 방어막, 뭐 레인 멤브레인 요런 용어들은 여기 과립층에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국층. 유국층은 다른 말로 가시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시 같은 돌기 같은 것들이 이 세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국층 혹은 가시층이라고 하고요. 2개 용어를 잘 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5에서 10층의 다각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표피 중에서는 가장 두꺼워요. 표피에서는 가장 두꺼운 것이 바로 유국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유국층에 다수 존재한다. 기저층에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있지만 주로 유국층에 다수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국층은 이제 피부 가장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국층에는 림프액이 흘러요. 그래서 혈액순환, 물질 교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피부호흡이나 노폐물 배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물질 대사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유국층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가장 표피의 밑바닥인 기저층이 있습니다. 기저층은 또 다른 말로 바닥층이라고 해요. 표피에서 가장 아래층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층이라고 하고요.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며 단층의 원주형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 중에 가장 아래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층이에요. 요거는 여러 층이 아니라 단층입니다. 층이 하나예요. 자,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피부 가장 표피층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이제 모세혈관에서 영양분이나 산소 같은 것들을 다 공급을 받아서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야 그 세포들이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 중요한 거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노사이트죠. 자, 멜라노사이트 안에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고 저장하는 기관인 멜라노좀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 기저층에 있는 요 세포, 요 이제 멜라닌 색소를 이제 합성하는 기관인데요. 이 색소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면 멜라노좀 안에 저장이 되고요. 이것이 멜라노좀 안에 있는 색소가 이제 그 각질 형성 세포 있죠? 케라티노사이트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기저층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가 이 기저층에서부터 이미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점점 각질층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기저세포와 멜라닌 세포는 4에서 10대 1. 그러니까 요거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와 멜라닌 세포, 그러니까 멜라노사이트 4대 1에서 10대 1 정도의 비율로 지금 존재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표피에 대해서 이제 기저층까지 쭉 5가지 층을 알아봤는데, 아까도 잠깐 다뤘지만, 표피에 있는 세포, 표피에 있는 주요 세포들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 또 하나 멜라닌 형성 세포 있죠. 색소. 멜라노사이트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유극층에 있었던 랑게르한스 셀.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4가지예요.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머케일 세포.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다 다른데요.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는 말 그대로 케라틴이라는 그 단백질,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입니다. 기저층에서부터 생성이 돼서 점점 올라가서 각질층까지 도달해서 마지막에는 거기 죽은 세포들이 다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멜라닌 형성 세포,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형성합니다. 멜라노사이트. 그 다음에 랑게르한스 세포,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예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머켈 혹은 메르켈 셀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촉각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인지 혹은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진피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표피 공부할 때 요 4가지 중요합니다. 요것들은 표피에 있는 주요 세포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진피, 이제 표피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진피. 진피는요, 피부 중에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가장 두껍죠. 피부층 중에 진피가 가장 두꺼워요. 자, 그런데 이제 진피는 2가지 층,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표피에서 기저층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은 유두층이에요. 자, 유두층 먼저 볼까요? 표피와 진피와의 경계인 물결 모양의 탄력 조직으로 돌기, 그러니까 유두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맨 위에 표피층에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약간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경계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두층이에요. 여기에는 혈관과 신경 종말이 존재하며 모세 혈관을 통해 기저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두층에서 산소와 모든 영양 성분들을 이 아까 그 표피에 있는 기저층으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유두층에는 미세한 섬유질, 콜라겐, 그리고 섬유 사이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유두층이고요. 자, 그 다음 유두층과 또 연결되어서 지금 붙어 있는 것은 망상층. 자, 쉽게 말하면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입니다. 우리가 망상층 하면 진피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이 결합 조직이죠. 그래서 콜라겐, 교원섬유라고 하죠. 콜라겐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막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이 콜라겐과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엘라스틴이라는 이건 탄력 섬유예요. 탱탱하게 이 피부를 받쳐주죠. 그리고 다시 피부를 눌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빨라요. 용수철처럼. 마치 용수철처럼. 이거는 콜라겐은 마치 그물처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그물과 이 용수철이 아주 활발하게 아주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그물이 주저앉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탄성 자체도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오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결합 조직 사이사이를 또 채우고 있는 물질들이 있죠. 기질. 자, 그거는 대표적인 성분이 그 히아루론산. 뮤코다당류라고 하는 그 성분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히아루론산이 천연적으로 우리 피부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 진피에. 그렇게 해서 피부에 수분을 꽉 잡고 있고, 이 히아루론산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피부는 이 히아루론산이 수분을 꽉 잡고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탄력, 그물처럼 촘촘하게 탄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용수철처럼 딱 받쳐주는 그런 모든 피부의 모든 조직들, 기관들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진피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피에서는. 자, 진피의 대부분을 이룬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진피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이 망상층이에요. 이 결합 조직, 섬유 조직. 자, 그리고 피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 자, 진피에서 유두층과 망상층을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피하 조직이 있죠. 피하 지방. 자, 그 말이고요. 혈관, 림프관, 한선, 피지선, 모낭 등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러한 피부 부속 기관들과 이런 혈관들, 림프관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랑거선, 아까 랑게르한스 세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랑거선을 따라 절개 시 상처의 흔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몸에 보면 이렇게 만져보거나 이렇게 피부를 밀어보거나 했을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주름 있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지는 위치, 이렇게 접히는 그런 선. 그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부에 그런 랑거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랑거선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흔적이 덜 남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망상층에, 그러니까 진피에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표피의 주요 세포 4가지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진피에도 중요한 세포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 진피의 주요 세포, 제일 먼저 섬유화 세포. 자, 섬유화 세포는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생성시켜요.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합성하고 생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 섬유화세포가. 그 다음에 비만세포. 요런 세포 이름들이 나왔을 때 이게 표피에 존재하는 세포인지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자, 진피에는 이렇게 세 가지 세포 이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만세포는요, 말 그대로 비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세포는 아니고요. 얘 자체가 비만해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히스타민.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있죠.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기가 물렸을 때 막 가려우면 그것이 뭐냐면은요, 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방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게 지금 히스타민으로 꽉 차 있어서 이 세포 자체가 뚱뚱하대요. 그래서 비만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그러한 세포고,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이제 유해균을 잡아먹어요. 우리 몸에 유해균이 들어왔을 때 유해균을 잡아먹는다. 포식한다.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세포, 세 가지 섬유화세포와 비만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는 진피의 주요 세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 피하지방을 생산하여 체온 조절을 한다. 우리 피하지방은 뭐 우리 지방층이죠.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을 유지한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죠. 그쵸? 살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살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물리적 충격에 조금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분 조절 기능, 영양소 저장 기능.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의 두께에 따라서 비만도가 결정된다. 그렇죠? 비만하다라는 거는 이 피하 지방이 두껍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성의 곡선미를 연출한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피하 지방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성인에 비해서 어린이가 또 아기가 피하 지방이 많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피부의 기능. 자, 일단은 보호 기능이에요. 물리적 자극에 대한 보호를 하고, 그래서 압박이나 충격, 마찰 같은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인체를 보호하죠. 그 다음에 화학적 자극에 대한 보호. 화학물질, 웬만한 것들은 우리 그냥 피부에 닿았을 때 이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죠. 저항성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미생물로부터 보호. 네, 맞아요. 미생물도 그 정상 피부, 건강한 피부로는 침투하지 못하죠. 자, 피부 표면의 피지막은 약산성 pH 5.5인데 요것이 세균 발육을 억제하고 미생물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가장 적정한 pH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 만들거나 할 때, 화장품 선전하거나 할 때 뭐 약산성 화장품, 약산성 비누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요 약산성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신체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막 침착이 되고 생기잖아요. 사실은 이 멜라닌 색소는 천연, 우리 몸에서 천연으로 방출되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미관상, 미용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만, 원래는 피부에 자연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온 조절.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 작용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하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며 열이 나면 몸에서 이제 피부에서 땀도 내죠. 그리고 추울 때는 오히려 이제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이 몸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체온 조절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합성.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 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 우리 피부 내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 그 종류, 그 콜레스테롤 성분이 자외선을 받으면 이렇게 비타민 D로 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 폐호흡량의 약 1%에 해당하는 호흡작용이고, 뭐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런 호흡작용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서 발생한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네, 이런 호흡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 이물질의 침투를 막고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그렇죠? 모든 이물질들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체 내로. 자, 근데 경피 흡수라는 거.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되는 것을 말하죠. 모낭, 피지선, 한선을 통해서 유효 성분이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이 각질층을 통해서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그 어떠한 성분들이 유효 성분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모낭이나 피지선, 한선 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피부의 진피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흡수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어떤 기구들 같은 경우, 미용 기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원리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발명된 것들도 많이 있죠. 강제 흡수. 피부의 수분량과 온도가 높을 때, 혈액순환이 빠를 때, 유효 성분의 입자가 작고 지용성일 때 흡수율이 높다. 그래서 피부가 약간 따뜻하게 이제 피부에 그 따뜻한 온스포를 해주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혈액순환이 막 빨라지겠죠? 그리고 모공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유효 성분을 딱 바르게 되면은 그 유효 성분이 더 침투가 쉬운데, 그러니까 그때 유효 성분이 입자가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지용성이면은 훨씬 더 흡수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석고팩 같은 경우에는 그 석고 자체가 어떠한 영양 성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유효 성분을 아주 듬뿍 바른 다음에 그 위에 꺼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석고팩을 바르게 되면 이 석고에서 자연적으로 굳으면서 열이 나요. 그럼 열이 나면은 피부에 열이 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모공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발라놓은 이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가 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자, 분비작용. 한선, 땀샘이죠. 한선을 통해 땀을 분비하고 피지선을 통해 피지를 분비한다. 피지와 땀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감각기능. 통각이나 촉각, 예, 진피의 유두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감각 세포들이. 그래서 통각, 피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촉각은 손가락, 입술, 혀끝 등이 예민하고 발바닥이 가장 둔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을 때 손가락으로 만질 때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온각, 냉각, 압각, 이런 것들은 진피의 망상층에 위치한다. 이런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장. 수분이나 에너지, 영양분, 혈액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의 부속기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땀샘, 한선. 자, 한선을 보겠습니다. 한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선과 소한선. 자, 다른 말로는 아포크린선, 에크린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좀 큰 거고요. 요거는 작은 겁니다. 자, 일단 아포크린선 어디에 위치해 있냐? 겨드랑이, 요두 주위, 배꼽, 성기 주위, 귀 주위 등의 특정 부위에만 존재한다. 아포크린선, 대한선. 자, 그럼 에크린선은 입술, 음부, 손톱을 제외한 전신에 다 분포합니다. 우리 전신에 다 땀이 나죠? 손바닥, 발바닥, 이마, 뺨, 몸통, 팔, 다리의 순서로 분포. 우리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포크린선. 소한선보다 크며, 그리고 피하 지방 가까이 위치해 있다.
소환선보다 일단 크기 자체도 큽니다. 그 다음에 모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땀샘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포크린선은. 그 다음에 pH 5.5에서 6.5. 굳이 말하자면 뭐 미산성 정도 될 것 같아요. 단백질 함유가 많고 특유의 독특한 체취를 발생한다. 암내나 액취증의 원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이게 분해가 되면 냄새가 아주 심해집니다.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달하는데 주로 이것은 여성에게, 그것도 젊은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과 인종을 결정짓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흑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동양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에크린선을 볼까요? 소환선. 자, 특징은 실뭉치 모양으로 진피 깊숙이 위치해 있다. 실뭉치 모양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있다가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H 3.8에서 5.6의 약산성인 무색, 무취의 액체. 원래 색깔도 없고 냄새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을 한다. 그쵸? 우리가 열이 나거나 할 때 땀을 내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온열성 발한, 정신성 발한, 미각성 발한. 자, 그러니까 열이 날 때 땀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긴장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그럴 때 긴장하거나 했을 때 손에 막 땀이 막 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미각성, 매운 걸 먹거나 했을 때 땀 나죠. 자, 이런 것들을 그럴 때 이제 땀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 성분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아포크린선의 구성 성분이 99%가 수분이며 1%는 NaCl, 염화나트륨, 염분이죠. 칼륨, 칼슘, 젖산, 암모니아, 요산, 크레아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바뀐 것 같습니다. 서로. 요거는 일반적인 땀의 성분이에요. 요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땀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질, 뭐 중성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요런 지질 성분, 수분, 단백질, 당질, 암모니아, 철분, 형광물질 요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아포크린선의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나누자면.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땀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지선입니다. 피지선. 자, 피지를 분비하는 곳이죠. 큰 피지선. 얼굴의 T존 부위, 자, 이마하고 코, 그 T존 부위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피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목, 등, 가슴, 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도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작은 피지선,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전신에 분포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독립피지선, 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피지선, 입술, 성기, 유두, 귀두 주변에 있는데 보통 피지선은요 그 모공에 같이 이렇게 털이 올라오는 그 모공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피지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지선이 없는 곳, 그렇죠. 손바닥과 발바닥. 여기는 피지는 없어요. 땀은 많이 나는데 피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피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외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외선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장파장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긴 UV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파장, UVB, 그 다음에 단파장이라고 하는 그 UVC예요. 길이로 따지면은 파장의 길이는 이게 가장 길어요. A가. 그래서 320에서 400 나노미터. 그리고 UVB는 290에서 320 나노미터. 그리고 UVC는
200에서 290 나노미터인데 길이는 이렇게 갈수록 긴데 자극이나 강도, 자외선의 강도는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UVC가 강도가 가장 세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A가 제일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진피층까지 침투. 예, 가장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진피층까지 오고요. 뭐 유리층까지 통과한다고 합니다. 유리창. 그리고 즉각적인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자외선 A, UVA를 이용해서 뭐 태닝 할 때 그 UVA 계열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노화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은 오래 쬐면 이제 피부 탄력이 감소한다. 여러분들 이제 블랙라이트 혹시 아세요? 딱 블랙라이트를 딱 켜면 불이 켜 있는 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거는 보이냐면 형광색인 것들은 한 번에 딱 잘 보여요. 눈에 띄게. 자, 그것이 바로 이게 이 UVA를 이용한 그러한 라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UVB. 이거는 표피 기저층까지 침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홍반을 발생시키고 일광 화상을 발생한다. 그래서 바닷가 같은데 해변이나 이런 데서 화상을 막 입게 되면 이게 주로 이제 UVB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기미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 다음에 UVC, 요거는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 오존층에서 그것도 이미 흡수를 다 해요. 그래서 피부까지 도달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쬐게 되면 피부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이 살균 작용을 이용해서 자외선 살균기 있죠. 자외선 살균기가 이 UVC를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UVC뿐만이 아니라 UVB에도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은 피부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자외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자외선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일단 긍정적인 영향 중에 비타민 D를 합성한다. 예, 우리 체내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이렇게 보충하기도 사실 힘들고 우리가 비타민 D 주사 또 따로 맞기도 하고 그러고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을 자외선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이 되고요. 살균 및 소독, 예, 모래사장 같은 데도 예, 자외선을 계속 오래 받으면 그 자체로서 살균과 소독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장 효과 및 혈액순환 촉진. 네. 강장 효과, 힘이 나죠. 햇빛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힘도 나고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하게 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또 부정적인 영향도 또 있죠. 그래서 홍반이 생기거나 색소가 침착하거나 그 노화, 광노화 있죠. 노화를 계속 더 앞당긴다거나 일광화상, 그 다음에 피부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위험도 있다. 자외선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모발을 볼까요? 일단 모발이라는 거는요, 이 두 발, 머리, 헤어, 이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있는 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모발의 기능. 제일 먼저 보호 기능이죠. 그래서 유해한 외부 환경, 충격이나 기온, 자외선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충격이 딱 왔을 때 머리가 이렇게 털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완충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기온, 이 머리가 풍성하면 이 털이 풍성하면 그 공기층도 형성하게 되고 그 보온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식, 신체 외관의 중요한 부분이죠. 성적 매력이나 미용조 효과를 위해서 이 머리, 특히 이 머리에 있는 이 두 발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 기능. 자, 우리 몸에 있는 유해 물질, 유해 중금속 같은 것들이요. 우리 머리카락에도 많이 축적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중금속 검사를 한다거나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때도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요. 그 최근 몇 개월간의 그 신체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노폐물이나 유해물질 같은 것들을 머리카락에 흡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밀려나가면서 탈락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배출 기능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각 기능, 그다음에 충격 완화 기능. 자, 요런 모공, 그 털들이 가지고 있는 모공에도 이런 지각세포의 피부 안에 있죠. 자, 요런 것들도 지각 기능, 충격 완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능하다. 자, 모발 형태에 따른 분류, 뭐, 직모, 곧은 머리죠. 그 다음에 반곱슬모, 곱슬모. 자, 이건 뭐 보시면 알 거고요. 장모, 두발이나 수염, 음모, 이런 것들은 좀 긴 털에 속해요. 그 다음에 단모, 눈썹, 속눈썹, 코털,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짧죠? 굉장히 짧죠? 그래서 단모에 속한다. 자, 모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단 모간과 모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모간. 피부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모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피부면은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모간, 여기가 모근.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 털을 딱 잘랐을 때, 머리카락을 딱 단면으로 잘랐을 때 모표피, 묘피질, 모수질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머리카락을 크게 확대를 해서 자르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모표피, 큐티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것이 바로 가장 겉에 있는 요것이 큐티클입니다. 그래서 모발의 가장 바깥쪽, 그래서 모근에서 모발의 끝을 향해서 비늘 모양으로 겹쳐져서 모피질을 보호한다. 이것도 다 단백질 성분이에요. 케라틴 성분. 모발도. 모피질, 모발의 85에서 90%를 차지한다. 자, 여기 대부분 이것이 다 모피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멜라닌 색소와 공기를 포함하여 모발을 지탱한다. 예, 그 머리카락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가운데 모수질. 모발의 가장 안쪽의 층으로 원형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거 이제 모발을 단면을 했을 때 세 가지 층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표피, 모피질, 모수질.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모근 부분을 볼까요? 피부 내부에 있는 부분. 자, 여기 이제 모근인데, 자, 모낭이 있습니다. 모낭은 모근을 감싸고 있는 조직으로 피지선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그냥 우리의 피부 구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했을 때, 자, 피지선과 연결, 피지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피지선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 전체를 이제 모낭이라고 해요. 모 주머니. 그 다음에 모구. 요거는 모근에서 아래쪽에 둥근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둥근 부분. 자, 이 부분을 모구라고 한다. 그리고 모세포와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고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이 모근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도 흡수하고 하겠죠. 자,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생겨나고 자라게 되는 거죠. 모유두. 자, 요게 보면 이제 모유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유두를 통해서 영양을 관장하는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해서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자, 모발의 성장 주기 크게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는 전체 모발의 85에서 90%에 해당하고요. 모발이 성장을 계속하는 시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평균 성장 그 기간은 3년에서 10년 요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책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퇴행기. 모발이 성장을 하다가 이제 전체 모발의 2% 정도 모발이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성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것이 3주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요. 이제 성장을 안 해요, 더 이상. 그러다가 이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휴지기에 들어가면 세포 분열이 감소하다가 결국 이제 정지하는 건데, 이제 요것은 전체 모발의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고착력이 약화되어서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지속 기간은 3개월. 우리가 머리카락이 매일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죠. 어느 정도는 매번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 피부 모발 상태 분석하는 것 볼까요? 일단 피부 유형을 분석할 때 크게 문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진법이 있고요. 자, 일단 문진법. 물어보는 거죠. 고객에게 질문하여 피부 유형을 판독한다. 그래서 문진표를 만들어서 고객이 체크하도록 할 수도 있고, 뭐 듣고 할 수도 있고, 사용 화장품, 생활습관, 식생활, 질병, 사용 약제 등을 확인하여 피부 상태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피부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견진법,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공, 예민도, 혈액순환 등을 육안 또는 피부 분석기를 이용하여 판독합니다. 자, 뭐 피부과 의사나 피부관리사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고객의 피부 상태를 보게 되겠죠. 요거 견진법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요, 그 기기로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드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경, 그 다음에 피부 분석기, 그 다음에 뭐 피부 유수분, 뭐 pH 측정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우드램프는요, 요거 그 UVA 아까 말했던 블랙라이트 그거하고 관련이 깊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드램프를 암실에서 피부에 그 환자 혹은 그 고객의 얼굴에 이제 쬐일 때 눈을 감고서 고객이 이제 눈을 감아야 돼요. 쬐이게 되면은 형광색 색깔로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피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색, 주황색. 그래서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가 주황색 알갱이가 쫙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피부 같은 경우에는 청색을 띠고 있고요. 약간 건성인 피부는 보라색을 띱니다. 그리고 얼굴 주변에 특히 이 입술 부위는 하얗게 나오는데 그게 각질이에요. 먼지나 각질 같은 것들은 흰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검버섯, 뭐 요렇게 된 것들 있죠. 색소 침착된 부분들은 갈색으로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확대경은 우리 여드름 압출하고 할 때 쓰는 것처럼 그냥 쉽게 말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크게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드름 압출할 때 쓴다. 피부 분석기, 요것도 이제 확대경처럼 피부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건데, 요거는 기기에 연결해서 모니터를 이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수분 측정기, pH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세수를 다 하고 자연 그 원래 건조한 상태에서 그 원래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량이나 유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구들입니다. 이런 기기 분석들이 있어요. 자, 모의고사 67번. 멜라노사이트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기저층이라고 했죠. 모든 세포들이 거의 다 기저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랑게르한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국층에 주로 많다. 그런데 이제 멜라노사이트, 케라티노사이트, 뭐 머켈 세포 이런 것들은 표피층에 그 기저층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기저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피부의 기능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보호 기능. 피부 표면의 산성막은 박테리아의 감염과 미생물의 침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맞죠? pH 5.5 약산성. 흡수 기능. 피부는 외부의 온도를 흡수하고 감지한다. 네. 밖이 더우면 우리 피부도 같이 이렇게 감지할 수 있고 이게 같이 더워질 수 있죠. 영양분 교환 기능. 이제 요거 좀 봅시다. 프로비타민 D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된다. 요 말 자체는 맞아요. 프로비타민 D라는 것은 비타민 D로 전환되기 전의 상태를 프로비타민 D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영양분 교환 기능인 것인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비타민 D 합성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기능. 진피 조직은 신체 중 가장 큰 저장 기관으로 각종 영양분과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기능.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 작용을 통해 체온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3번에 그 비타민 D 합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